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신부 박서연의 목소리는 럭셔리 호텔 연회장의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울려 퍼졌다. 수백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신부 어머니석을 향해 집중되었다. 박미숙 여사는 그 순간의 차가운 시선과 치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딸의 결혼식, 자신이 30년간의 고통으로 마련한 25억 원이 투입된 바로 그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처럼 쫓겨나던 그날의 굴욕을 서연아, 지금 무슨 소리니?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낯선 물건을 치우듯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곁에서는 하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이 믿기 힘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미숙 여사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딸이 자신을 내치는 이유가 단순한 모녀 간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차가운 사실을. 복도 끝에 대리석 벤치에 털썩 주저앉은 미숙 여사는 숨을 몰아쉬었다. 웨딩드레스 자락처럼 길게 늘어진 호텔 복도에는 그녀의 부서진 자존심만 흩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오랜 친구의 번호를 눌렀다. 정이야, 나야. 내 말이 다 맞았어. 이제 시작하자. 더 이상은 못 참아. 박미숙의 인생, 그 30년은 오직 외동딸 서연의 성공을 위해 설계된 견고한 탑이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의 빚더미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을 때 서연은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어린 서연의 슬픔 가득한 눈빛을 보며 미숙은 생애 가장 강력한 다짐을 했다. 얘만큼은 이 비참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겠다.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그날 이후 미숙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서초동 좁은 골목 안 낡은 1층 상가에 서초 미숙 떡집 간판을 달았다. 떡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 팥은 밤마다 직접 달콤하게 삶았고 쌀알 하나하나 돌이 씹히지 않도록 손으로 일일이 골라냈다. 겨울에는 연탄난로 앞에서 떡시루의 김을 쐬며 익기를 기다렸고 여름에는 땀이 앞치마를 적셔도 닦을 새 없이 떡을 찌고 줌을 받고 그 무거운 떡을 직접 배달했다. 노력의 흔적은 미숙의 몸에 새겨졌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뜨거운 시루에 데인 작은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들어갔고 허리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씩 앞으로 굽어갔다. 그러나 서연의 성적표와 상장만큼은 늘 반듯하고 빛났다. 엄마, 나 이번에 장학금 또 받았어. 딸이 해맑게 웃으며 안겨올 때마다 땀 냄새 밴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미숙은 생각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서연이는 이 떡집을 떠날 수 있겠지.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서연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마침내 대형 제약회사의 마케팅 이사 자리까지 오르던 날, 미숙은 떡집 한쪽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인생 목표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인생은 항상 이제라는 단어 뒤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숨겨두고 있었다. 엄마, 나 결혼해. 어느 날 퇴근 후 서연이 들고 온 폭탄 선언이었다. 상대는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 집안의 장남 준호였다. 서연이 핸드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다. 엄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아.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한 가지 조건이란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가볍고 사소하게 들렸는지 미숙은 나중에 후회했다. 준호 씨네 집에서 그러시더라. 요즘 세상에 둘이 맞벌이해서 겨우겨우 대출 껴서 집 사면 애도 제대로 못 키운다고. 그래서 강남 쪽에 신축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 체면도 서고 애도 키우기 좋다고. 서연은 말을 흐렸다. 그래서? 미숙은 불안했지만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엄마 건물 있잖아. 그거 팔면 최소 25억은 나온다고 했지.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도와주면 나 이제 진짜 엄마 모시고 편하게 살게. 마지막이라는 말. 부모에게 이 말보다 더 달콤하고 위험한 단어가 또 있을까? 서초동 떡집 건물은 떡집 수입의 2층, 3층 월세까지 합쳐 미숙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자 30년 고생의 증표였다. 부동산 중개사는 서류를 내밀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사모님, 이 상가 건물 요즘에 귀해요. 근처에 재개발 얘기도 있고 임대 수익도 괜찮고 지금 파시면 좀 아까우실 텐데. 미숙은 잠깐 흔들렸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딸 아이 결혼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얘 인생 미천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25억. 계좌에 찍힌 숫자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대한 허상처럼 느껴졌다. 그 돈은 미숙의 망설임과 함께 곧바로 서연의 계좌로 이체됐다. 엄마 고마워. 진짜 평생 갚을게. 서연은 그날 미숙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몇 달 뒤 강남의 유리벽이 반짝이는 신축 아파트 한 채가 매물에서 거래 완료로 바뀌었다.
미숙 여사는 낡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딸이 잘 살면 나도 행복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미 호구로 분류되어 그들 가족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결혼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천장까지 가득 찬 생화와 샹들리에의 불빛으로 눈부시게 화려했다. 사회자의 능숙한 농담에 하객들은 끊임없이 웃었고 신랑 부모는 양가 혼주석에서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한 표정이었다. 미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고급스러운 한복 치마 자락을 매만졌다.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모든 것을 바쳐 딸 하나는 최고로 키워냈지.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찰나였다.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숙의 귀에 박혔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주변 대화가 뚝 끊기는 정적이 흘렀다. 갑자기 왜 이러니, 서연아? 미숙은 당황해 일어섰다.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건물 팔아서 겨우 아파트 하나 해준 걸로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폐예요. 민폐. 25억 원과 30년 인생이 그 단어 하나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따갑게 꽂혔다. 사위 쪽 친척 몇 명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실룩이며 속닥거렸다. 저기서 떡집 했다더라. 아, 그러니까 좀 우리랑 어울리진 않네. 미숙은 입안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아, 지금 사람들 다 보고. 그러니까요. 더 망신당하시기 전에 제발 나가주세요. 서연은 미숙을 연회장 밖으로 거의 밀어내듯 끌고 나갔다. 미숙은 발이 걸려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서 모녀 관계를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딱 하고 끊어진 소리가 났다. 복도 끝 벤치에 털썩 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미숙은 마침내 휴대전화를 꺼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나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좀 도와줘. 제발. 결혼식이 끝난 후 미숙은 텅 빈 월세방 거실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샜다.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은 문득 한 가지 의문으로 수렴했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 미숙은 다음 날 근처 등기소를 찾아갔다. 서툰 설명을 들은 직원이 검색을 도와줬고 곧 모니터에 아파트 주소와 소유주 이름이 떴다. 소유자 최수진. 최수진, 누구지? 사위의 여동생 이름이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아파트 등기부 떼봤는데 왜 내 이름이 아니고 사위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니? 엄마, 그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요즘 다 그렇게 해. 절세 전략이야, 전략. 서연은 귀찮다는 듯 답했다. 그래도 네가 살 집인데 네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그런 거 몰라도 돼. 엄마 세대처럼 살 거 아니잖아, 나.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 친구 정희를 찾아갔다. 미수가 차근차근 말해봐. 정희는 대형 로펌의 선임 변호사였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건물 매매부터 25억의 흐름, 강남 아파트,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다. 뭔가 이상해.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걔네 동생 이름으로 돼 있어? 그리고 말은 25억이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 18억짜리를 샀더라고. 그럼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겠니? 정희는 노트를 펼쳐 몇 줄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계좌 추적부터 해보자. 내가 이체한 25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야 해. 며칠 뒤 정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미숙을 찾아왔다. 첫째, 네가 보낸 25억 중에 실제 아파트 매입에 쓰인 건 18억이야. 나머지 7억은 사위 계좌로 옮겨진 뒤 암호화폐 거래소로 빠져나갔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 레버리지, 한마디로 다 날렸다는 뜻이야. 미숙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둘째, 아파트를 사위 여동생 명의로 둔 이유. 나중에 네가 증여재산 돌려달라고 소송 걸어도 법적으로는 사위 집안 재산이라 버티겠다는 계산이었어.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장을 펼쳤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 프린트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미숙의 눈에 들어왔다. 엄마 건물 팔면 최소 25억은 나와. 그건 아파트 사고도 남아. 남는 돈은 내가 굴려볼게. 요즘 코인 잘만 하면 금방 불어나. 근데 나중에 엄마가 돈 돌려달라고 하면? 괜찮아. 수진이 명의로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 없대.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 그럼 엄마는 그냥 호구 되는 거네? 크크. 마지막에 붙어있는 웃음 표시 크크를 보는 순간 미숙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엄마 건물 팔면 호구. 30년 동안 떡을 찌며 늘 손님에게 허리를 굽혔지만 딸에게만큼은 당당한 엄마이고 싶었다. 그 딸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자신을 호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미숙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날 밤 미숙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정희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선택지는 둘 중 하나야. 그냥 눈 감고 내 노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든지. 눈은 이제 더는 못 감겠다. 정희는 미숙의 굳어진 눈빛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우리 법대로 가보자. 첫 번째로 미숙은 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었다. 처음부터 딸과 사위 집안이 공모하여 미숙의 재산을 빼돌릴 의도로 접근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 증여 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 속임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세 번째로 사위의 암호화폐 불법 거래 의혹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위가 다니던 대형 제약회사에도 감사가 들어갔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회사에서 징계 위기야. 언론에도 나올 수 있다는데 엄마 진짜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냐고? 서연아,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미숙의 목소리는 이미 이전의 나약한 떡집 주인이 아니었다. 엄마가 준 거잖아. 강남 아파트 산 것도 엄마가 원해서 한 거고 25억도 엄마가 기분 좋아서 준 거잖아. 그게 왜 사기야?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기분 좋아서? 서연아, 네가 준호랑 그 집안이랑 나눈 카톡 내가 다 봤어. 처음부터 내 건물 팔 계획 세우고 나를 호구라고 부르며 웃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엄마,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게. 장난으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니? 30년 동안 떡지면서 번 돈을 내가 장난이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니? 미숙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녀 자신도 몰랐던 목소리였다. 이후 일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법원은 미숙의 재산이 딸과 사위 집안의 공모로 편취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강남 아파트에 즉시 가압류를 걸었다. 사위 여동생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졌다. 사위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암호화폐 투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인사팀의 전화에 사위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딸 서연 역시 어머니를 상대로 한 재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임원이라는 치명적인 타이틀로 회사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자 서연과 사위가 낡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사위는 발을 들이기도 전에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서연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내려다봤다. 서연이가 잘못이 없다고? 카톡에서 엄마 건물 팔면 25억은 나와! 라고 먼저 말한 게 누구지? 엄마 호구라고 웃던 사람은 누구냔 말이다. 서연의 눈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다. 엄마, 나 임신했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엄마, 나 이 일 끝나면 혼자 애 키워야 할지도 몰라. 준호 씨는 벌써 이혼하자고 했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제발 한 번만.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서연의 어린 시절 떡집 골목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다시 카톡에 찍힌 짧은 네 글자가 떠올랐다. 엄마 호구 크크. 서연아, 응,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법적으로는 여전히 딸이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넌 이미 자리를 잃었어. 그날 법정에서 너를 내 딸 자리에서 내려놓았어. 미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베푼 마지막 자비는 너를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 거였어. 그 이상은 나한테도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불공평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미숙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재판은 증거가 명확했기에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 추적 자료, 그리고 공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며 공모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법정에서 사위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 그놈 아니 제 아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자 사위가 울분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어머니가 먼저 여동생 명의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장모가 돈 돌려달라 하면 귀찮다고. 딸 서연은 피고인석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미숙을 향한 눈빛에는 여전히 자기를 버린 엄마라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최종 판결문이 읽혀졌다. 사위 이준호 징역 3년, 추징금 7억. 딸 박서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 사위 부모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위 여동생 최수진 벌금 5천만 원. 강남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 낙찰가 19억 5천만 원,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약 18억이 미숙에게 돌아왔다. 사위의 남은 재산을 압류해 7억 중 추가로 2억 8천을 회수했다. 완벽하게 다 찾은 건 아니었지만 미숙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난 지금 딸을 잃고 나를 찾고 있는 중이구나. 미숙은 서초동에 다시 상가를 하나 샀다. 예전 떡집보다 크진 않았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 이번 상가는 언젠가 딸에게 줄 건물이 아니라 온전히 박미숙 자신의 이름을 걸 상가였다. 1층에는 다시 떡집을 열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었다. 미숙 떡집 부모 상담소.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웃었다. 아유, 떡집이랑 상담소를 같이 해? 하지만 곧 이유를 알게 됐다. 떡집에서 떡을 포장하다가 손님들 중 몇몇 노인은 떡보다 하소연을 더 많이 사갔다.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 또 돈 얘기를 꺼내네. 집을 내놓으라는데 이걸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미숙은 어느 순간 자신이 떡보다 이야기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2층을 비워 박미숙 최정희 부모 법률 상담센터를 만들었다. 친구 정희와 함께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압박을 받는 부모들을 돕는 곳이었다. 3층에는 작은 쉼터를 마련했다. 따뜻한 보리차와 의자 몇 개뿐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갈 곳 없이 돌아다니던 노인들에겐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 되었다. 어느 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명이 상담센터를 찾았다.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 딸한테 집을 뺏겼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인데 대출 좀 받자더니 어느새 애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고 이제 나가래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 딸인데 어떻게 고소를 해요, 그걸? 할머니의 눈빛은 절망에 가까웠다. 미숙은 할머니 손 위에 자신의 투박한 손을 살며시 포개며 말했다. 할머니 딸이라서 더 고소해야 해요. 부모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건 피가 섞였다고 봐줄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참는 동안 그 아이는 더 악해져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며 흐느꼈다. 내가 너무 약했나 봐. 아니요. 할머니는 착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착한 걸로는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싸워드릴게요. 미숙은 주방에서 막 찐 따뜻한 시루떡을 가져와 접시에 담아 건넸다. 일단 이거부터 드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찐 거예요. 힘든 얘기는 배에 뭐라도 들어간 다음에 하는 게 덜 아파요. 할머니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 그제야 본물 터지듯 눈물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박미숙 최정희 부모 법률 상담센터는 입소문을 타고 서울 전역에 알려졌다. 자식 때문에 울고 재산 때문에 고민하는 노인들이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찾아오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떡집 문이 열렸다. 배가 제법 나온 36살의 여자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서연이었다.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했고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나 준호 씨랑은 이혼 확정됐고 시댁에서도 나가래. 이 아이 낳으면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아. 나 갈 데가 없어. 미숙은 떡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짧은 한마디가 가게 안에 맴돌았다. 엄마, 나 아기 혼자 키울 것 같아.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면서? 엄마, 나랑 아기랑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돼? 잠시, 아주 잠시 미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의 배를 감싸진 손과 절박한 눈빛이 어린 시절의 딸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곧 단단하게 굳어졌다. 서연아, 응.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법적으로는 여전히 딸이겠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넌 이미 자리를 잃었어. 그날 법정에서 너를 내 딸 자리에서 내려놓았어. 미숙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이제 누군가의 엄마보다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어. 내가 베푼 마지막 자비는 너를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 거였어. 그 이상은 나한테도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불공평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미숙의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날 저녁 2층 상담실에는 20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였다. 각자 두툼한 서류를 들고 차분히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여러분, 미숙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미숙에게 향했다. 자식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킬 시간이에요. 노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희 변호사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완전히 이사장님 다 됐네. 미숙은 살짝 웃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숙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딸을 잃었지만 나를 찾았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미숙으로 산다. 창밖으로 서초동 골목 위에 간판 불빛이 반짝였다. 미숙덕지 부모 상담소 그 불빛 아래 또 다른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